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보병용 소총에 있어서는 거의 정점의 시기에 지금 복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사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은 화약무기 발달사입니다.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K2 소총 아마 K2나 K1 쓰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K1, K2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손에 들어오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사실 화승총 같은 게 15세기, 16세기에 처음으로 출현을 했어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될 때 그때 나왔어요. 그때 최초는 이런 걸 썼어요. 아주 극초기에 이제 이게 화승총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깡통이죠. 깡통 뒤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꼽아서 심지에 딱 붙여놓고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심지 탈 때까지 심지가 다 타면 빵 하고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명중률이 어떻겠습니까? 형편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쏘는 거예요. 여기 한 30명 정도 있는데 30명이 모여서 가만히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애가 이제 횃불 같은 거 들고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붙여져요. 그럼 30명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당연히 원나라 병사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활 같은 거 쏘겠죠. 견디면서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어떤 애는 머리에 맞고 쓰러지죠. 가만히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빵 나가요.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여러분들 몽골군 특히 원나라 군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기병이죠. 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소리에 약해요. 막 오다가 갑자기 뻥 하면 말이 혼란에 빠집니다. 말이 도망가요. 그러면서 원나라가 자랑하던 그 기병대가 이런 소리 때문에 오히려 소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맨 처음 나온 화약이 이제 아라비아를 거쳐서 유럽에 들어가요. 그래서 유럽 애들이 화약을 보고서 이걸 또 당연히 유럽 애들도 이걸 가지고 무기로 쓸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서양 애들은 이게 있어요. 자기가 원할 때 총을 발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원나라 같은 무기는 심지를 탁했으니까 심지가 다 탈 때까지 어떻게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죠. 근데 타켓트가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심지가 탈 때까지 타켓트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총이 나갈지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됐는데 서양 애들은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기관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 방아쇠란 걸 당기면 요 화약이 있는데 심지가 탁 닿게 이런 식으로 총을 훨씬 더 개량을 하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15세기 말 16세기부터 그나마 제대로 된 형태의 화승총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승총이란 건 쉽게 말해서 화승이 뭐냐? 심지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화승총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파트로넬이라는 거하고 아케부스, 그다음에 매추락 머스켓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작동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트로넬은 사냥용이에요. 귀족들 사냥용이에요. 가슴에 대고 이렇게 쏘는 거고 아케부스도 쉽게 말해서 사냥용입니다. 크기가 좀 작죠. 근데 이제 매추락 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뒤쪽에 이 스토크 보통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개머리판이죠. 피쉬테일이라고 해서 물고기 꼬리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런 거는 이제 전투용이에요. 전투용이고 이런 거 두 개는 사냥용인데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가지고 온 총이 아케부스예요. 이게 포르투갈한테 산 거예요. 지금 돈으로 한 정당 한 10억씩 주고 사요. 딱 두 정을 사요. 그래서 두 정을 사가지고 이걸 카피하려고 했는데 다른 건 다 카피를 하겠는데 총신 카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억을 주고 걔를 불러와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만드니 총신을. 그래서 총신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냥용 총 가지고 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죠? 동시대에 일본군이 썼던 총하고 또 유럽 스페인군이 썼던 총은 전혀 다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큰 매추락이기 때문에 대단히 커요. 대단히 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머스켓 레스트라고 해서 받침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받침대 위에 놓고 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우더 플라스크라고 해서 지금 이 병사가 파우더 플라스크를 여기 있죠. 그다음에 밴돌리어라고 해서 이제 가슴에 쭉 달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머즐 로더라고 해서 총구에다 화약도 넣고 총알도 넣은 다음에 다시 뭐예요? 격발부에다가 화약을 또 넣어야 돼요. 근데 화약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 많이 써보는 사람은 아는데 처음 써본 애들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면 밴돌리어라고 해서 한 번 화약을 쓸 만큼
넣어져 있는 통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걸 이제 가슴에 차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밴돌리어 보면 한 10개 정도 되나요? 왜 10개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첫 번째 뭐냐면 10개 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발 장전하는데 이때 한 발 장전하는데 시간이 1분 정도 걸려요. 두 번째, 화약값이 비싸요. 그 다음에 한 5발 쏘면은 총알이 안 들어가요. 왜? 화약대가 껴서. 그러니까 전쟁 한 번 나갔을 때, 전투 한 번 나갔을 때 10발 쏘기가 힘듭니다,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밴돌리어가 보통 10개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화승총이 단점이 장전 시간이 길어요. 또 장전하는 법도 대단히 까다롭고. 근데 또 하나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뜻 봤을 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비가 오면 못 쏴요. 왜? 화승이 젖으니까. 그리고 이 화승이라는 놈이 정말 고약한 게 한 번 젖잖아요. 그럼 말려도 재사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비가 오면 화약 접시도 젖겠죠. 이렇게 되면 전혀 못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승총이 왜 임진왜란 때 대단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을까요? 이게 드라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거 아시죠? 임진왜란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조총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총 가지고 와서 이제 선조 앞에서 시범을 보이죠. 한 50보 밖에 이제 관역을 놓고서 얘는 조총을 쏘고 무관 하나가 활을 쏘는데 조총 하나 장전할 때 무관은 한 서너 발 쏴요. 그러니까 이거 조총 별거 아니구나 이래버려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 나무 관역을 놓고서 쐈어요. 화살을 다 꽂혔단 말이에요. 근데 화승총을 딱 쏴보니까 어때요? 뚫고 지나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때 당시에 갑옷이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화살이 날라와도 화살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총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유럽에서 이탈리아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화승총으로 무장한 병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화승총으로 무장한 병력 앞에 프랑스 기사단이 있었습니다. 장다름이라고. 완전히 풀플레이트, 화려한 풀플레이트 갑옷을 입었던 귀족 기사단이 돌진을 했어요. 약 20야드 앞에 왔습니다. 20야드면은 거의 한 18m 정도 앞에 딱 왔어요. 그때 일제 사격을 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총알이 플레이트 갑옷을 뚫고 장다름이 거기서 박살이 나요. 이 총이 나오는 이 순간 기병의 영광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장이 총을 가지고 있는 보병의 시대로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아직 과도기적인 무기였기 때문에 아직은 기병이 있었어요. 근데 귀족 기병들이 보니까 보병들이 쓰는 총을 나도 갖고 싶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처음엔 이제 머스켓 피스톨이라고 해서 이런 거 썼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방금 화승총 봤겠지만 말 위에서 이거 하고 싶어요? 뭐가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휠락 피스톨이에요. 쉽게 말해서 요게 이제 렌치예요. 요게 이제 휠락이라고 해서 태엽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황철석이거든요. 요 위에다 화약을 놓고서 황철석을 딱 여기까지 물려요. 그 다음에 휠락 그 렌치로 이걸 태엽을 돌립니다.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다가 딱 쏘면 어떻게 되냐면은 태엽이 따닥따닥따닥 돌면서 마찰력을 일으키면서 팍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아직 과도기적이었기 때문에 총 드네하고 창 드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전투도인데 저쪽에 총 드네도 있고 창 드네도 있죠. 이때 파이크라고 해서 한 5m짜리 창이에요. 이걸 앞에 길게, 그러니까 말 접근 못하게 이걸 앞에 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귀족 기병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카라콜이라고 해가지고 앞에까지 와서 창 닿을 거리까지 와서 권총 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총 맞을 걱정도 없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비싼 5세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총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귀족 기병들이 썼던 휠락이에요. 이 뒤에 이렇게 동그란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얘 한 발밖에 못 쏘잖아. 한 발 쏘는다면 어떻게 해? 거꾸로 잡고 이걸로 까요. 근데 이게 비싸잖아. 이게 보통 웬만한 초가집 한 채 값이에요. 총 한 자루에. 이게 또 한 발 가지고 있는 귀족은 좀 급이 낮은 애들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있는. 보통 좀 급이 있는 귀족들은 어떻게 써요? 쌍으로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몇 개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리볼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 딱 쏘고 나서 딱가닥 손으로 돌려요. 그러고서 또 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심지어 당시에 파티에 가요. 귀족들이 이걸 꽂고 갑니다. 하나짜리 딱 꽂은 애는 쳐다도 안 봐요. 그 동네 처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쌍으로 꽂고 왔다. 어머 오빠. 근데 이런 거 하나 꽂고 왔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죠. 그러니까 16세기부터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기병이 쏠 수 있는 총이 나오고 그다음에 16세기에 전쟁이 끝나서 17세기 가면은 아무래도 화승이 불편하니까
아까 썼던 휠락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뭐가 나오냐? 플린트락이 나옵니다. 플린트락이라는 건 뭐예요? 부싯돌이에요. 해머에다가 부싯돌을 딱 물려서 화약 접시 위에다가 딱 놓고서 방아쇠를 딱 당기면 어떻게 해요? 부싯돌이 딱 가서 폭발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그다음에 플린트락 머스킷이 나오고서부터는 플린트락 머스킷이 이게 길거든요. 총이. 그러니까 앞에다 뭐예요? 총검을 꼽아요. 소켓이 총검을 딱 꼽아서 더 이상 창병이 필요 없는 거죠. 이제는 총 가지고 있는 애가 다 하는 거예요. 이 플린트락 머스켓이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보병한테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플린트락의 시대가 됐고요. 매치락보다는 훨씬 사격 과정이 단순해져요. 근데 이것도 단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정도 총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총의 유효 사거리가 25야드예요. 근데 이렇게 1분에 많이 쏴봤자 이렇게 3발 쏘는 총을 갖다가 중구난방으로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과가 적죠.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 명이 집단으로 모여서 집단으로 사격을 해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18세기 보면 바보같이 전쟁을 하죠. 일렬로서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가요, 그냥 얘가. 가서 딱 적당한 거리 오면 서로 총을 쏘는데 어떤 방식으로 쏴요? 턴 방식으로 쏘죠. 니네가 한 발, 우리가 한 발. 턴 방식으로 쏴요. 턴 방식으로 싸우다가 못 견디는 쪽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기병이 쫓아가요. 그래서 기병이 쫓아가서 칼을 뽑고서 뒤에서 치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18세기 전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쏘는 총이 나한테 안 맞겠거니 기도하면서 견뎌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18세기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어떤 타이밍에 기병을 내보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퍼커션 타입이에요. 부싯돌보다 조금 나은 건데 왜냐하면 부싯돌도 뭐냐면 이게 계속 쏘다 보니 부싯돌이 어떻게 돼요? 닳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싯돌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냐? 뇌관 캡이 나와요. 조그만 이런 뇌관 퍼커션 캡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화약이 조금 묻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 끼고 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전까지의 총은 뭐냐면 활강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총신 안에 나사가 안 파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 사거리가 25야드였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총신 안에 나사가 파여 있으면 어때 돼요? 훨씬 회전하기 때문에 탄도 안정성도 좋고 더 멀리 나가겠죠.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 나사가 파인 이때부터 어떤 총탄이 나오냐면 미니에탄이라고 해서 납탄이 이렇게 원추형으로 앞이 뾰족한 애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이 뾰족하면은 둥근 탄보다 훨씬 더 공기 저항이 덜하니까 더 멀리 빠르게 정확하게 날아가겠죠. 이 퍼커션 같은 거는 그래서 언제 많이 쓰였냐면 우리가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 때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보다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 장전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빨라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총의 발달은 어떻게 하면 장전하는 과정을 줄이느냐예요. 장전하는 시간과 과정을 단순하게 하느냐예요. 자, 근데 지금까지 총은 다 어떻게 써요? 장전을. 총 앞에 전장식으로 했죠. 근데 19세기가 되면 놀라운 발명품이 나옵니다. 바로 브릿지 부분, 쉽게 말해서 기관 부분에다가 장전을 할 수 있는 총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후장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19세기에 나오기 시작하고 드라이제라는 총이 나옵니다. 이 드라이제 총은 뭐냐면은 이른바 이게 종이식 탄피예요. 앞에 탄이 있고 여기 화약이 돼 있고 이 뒤에 뇌관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제 소총은 뭐냐면 니들이라고 해서 바늘 같은 뇌관, 바늘 같은 격침이 안에 들어가서 딱 누르면 얘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볼트 액션식 소총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총구에서 넣는 총하고 뒤에서 장전하는 총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총알을 총구에다 장전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장전해야 되냐면 일어서서 장전해야 돼요. 왜? 총알을 끝까지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누워서 못 해요, 이거. 왜냐하면 화약이 끝까지 안 가잖아. 그래서 끝까지. 화약을 위에서 흘려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후장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부터 보병들이 엎드리기 시작해요. 자, 세계 최초의 이 두 다른 총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만납니다. Im Schnellfeuer der preußischen Zündnadelgewehre bricht der österreichische Gegenangriff zusammen. In knapp einer halben Stunde sterben Tausende. Ihr Tod.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오스트리아군이 와서 작살이 납니다. 상대가 안 되는 군대가 만난 거죠. 여러분들 입장을 바꾸고 여러분들은 서서 장전해야 되는데 저기 애들이 엎드려서 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만큼 끔찍한 일이 없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근데 종이 탄피가 문제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게
보관이 잘못되면 화약이 산화가 돼요. 그래서 기름 먹인 종이 같은 걸 썼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부터 황동재 탄피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탄의 보관 기간이 훨씬 오래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과도기적인 총이 뭐냐면은 트랩도어라고 해서 위에 이렇게 뚜껑을 열고 탄을 넣어서 뚜껑 닫고 쏘는 이런 타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장전하는 방법을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엔 또 욕심이 나겠죠. 뭡니까? 이제 총을. 그렇죠. 연발로 쏘고 싶어요. 탕! 그 다음에 탕! 왜냐면 이때까지 한 발 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발 뭐 또 넣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윈체스터 방식, 즉 레버 액션 방식이에요. 자, 윈체스터는 어떤 방식이냐 한번 보시죠. 한 발 한 발씩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장전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지금 탄피가 위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레버 액션도 이게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볼트 액션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볼트 액션에서 연발로 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튜브식 탄창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총이 있죠. 그럼 총 밑에 이 튜브에 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튜브에다 탄을 다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왔어요. 근데 아까 저런 튜브식이나 레바식은 문제가 있죠. 연발 쏘는 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장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러니까 전투 상황입니다. 내가 7발을 다 쐈어요. 튜브식을 7발을 다 쐈습니다. 다시 7발을 장전하고 싶어요. 볼트를 당긴 다음에 7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씩 7발을 밀어 넣어야 되죠. 이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야, 한꺼번에 넣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1898년에 나와요, 이게. 독일의 모우저라는 놈이 5연발 클립 탄창이라는 걸 발명합니다. 여러분 배그 해보셨죠? 배그의 K98의 원형입니다, 얘가. 모우저 1898이. 그러니까 이 5발 클립을 어떻게 해? 볼트를 연 다음에 5발 클립을 한꺼번에 스트립 방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5발이 순식간에 장전이 되죠. 7발을 하나하나 넣을 필요 없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데 이제 또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요? 이게 볼트 액션 이거 하기 싫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보통 총을 쏘면은 뭐가 있어? 우리가 리액션 반동이 있죠. 분명히 가스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작동하는 가스압으로 다시 재장전을 하면 편하겠다. 여기서 나쁜 게 반자동이죠. 탕 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 가지 반자동이 나왔는데 가장 성공적인 반자동 총 하면은 2차 대전하고 6.25 때 썼던 M1 게런드예요. 특히 M1 게런드는 클립이 8발짜리입니다. 8발짜리 클립을 한번 딱 놓고서 쏘게 되면 뭡니까? 탕 8발이 나가죠. 다른 볼트 액션 손총은 한번 탕 쏜 다음에 체카닥 장전을 해야 될 때 훨씬 빨리 나가죠. 반자동까지 왔으면 이젠 총이 보병용 총이 화력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완전 자동식 이제 소총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는 보병한테 정말 악몽이 다가옵니다. 기관총이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 게틀링건이라는 건데 이게 1861년에 나왔는데 이게 의사가 만들었어요, 의사가. 남북전쟁 때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틀랜타를 가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으면 어떡하니? 그렇지 말이 뭐야? 한 명이 1000명의 역할을 하는 무기를 만들면 병사의 수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만든 게 게틀링건이에요. 근데 게틀링건은 수동식이에요. 이제 막 손으로 돌려서 쏘는 거예요. 손으로 돌려서. 그런데 아까 우리가 M1 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가스압 작동으로 재장전하는 거. 그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1883년에 맥심이라는 사람. 다다다다다닥 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기관총이 나오기 시작해요. 1883년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차 대전 때부터 이제 악몽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혹시 저 K3 사수 있습니까? M60 사수나? M60. 오케이. 기관총 사수들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총 사격할 때 가장 큰 애로점이 뭡니까? 총열이 빨리. 그렇죠. 총열이 빨리 달궈지기 때문에 총열이 달궈지면 제 성능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총열 가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쓰던 MG-40이고요. 미군이 쓰던 M1919A4입니다. 당연히 이때도 총열 가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자, 미군의 M1914A를 어떻게 총열 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해를 해야 됩니다. 저 뒤에 거를 완전 분해를 해야 돼요. 총열을 가려면. 그다음에 저것도 분해를 해야 되고요. 자,
뒤에 이제 놀이새 뭉치를 꺼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총열을 빼내요. 잘 보세요. 저거를 옆에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총열을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총열을 갈아야 되는데 저짓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에러가 많죠. 자, 근데 똑같은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만든 MG42는 달랐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러니까 독일 애들한테 처음에 작살났던 거예요. 자, 이제 현대소 총 조금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K2 쓰고 있죠? 괜찮은 총이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 K2에 별로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밸런스예요. 얼마나 총이 밸런스가 좋냐에 따라서 사수가 얼만큼 편하게 사격을 할 수 있냐, 이 관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스위스군이 쓰는 SG550이라는 총입니다. 첫 번째 사수가 우리 K2도 3연사 되죠. 얘가 처음에 3연사를 쏜 다음에 자동으로 쏘거든요. 이 사수가 어떤 반동을 느끼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쏘는 똑같은 5.56mm 탄 쓰는 총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 총이 왜 중요하냐면 총 쓰기 전에 만약에 칼하고 창 썼잖아요. 칼하고 창하고 활 쓰던 시기에는 병사들이 훈련을 받는 게 기간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길죠. 칼 제대로 쓰는 거 연습하려면 기본이 1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엔 병사를 뭐라고 했어요? 전사라고 그랬죠. 전사. 자, 근데 총은 여러분들 교육 시간이 어떻습니까? 훨씬 짧아요. 한마디로 총이 나오면서부터 전장이 다시 보병 위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보병이 얼마나 화력을 많이 투사할 수 있느냐, 테크놀로지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을 해가죠. 여러분들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술이란 건 한 번에 점프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보병용 소총에 있어서는 거의 정점의 시기에 지금 복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총 많이 쏘시는 거 자주 봤었는데. 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쏴보신 총 중에 어떤 총이 제일 좋은 총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좋은 총 많아요. 반동도. 근데 일단 총은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재미라는 면에서 아까 제가 썼던 윈체스터 이거 있죠. 내가 미국 가고 싶더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있는 총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총을 찾아보니까 요즘 총은 오히려 여러분들 좀 재미가 없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예전에 클래식 총이 훨씬 더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클래식 총이 조금 저한테 좀 맞았었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K2나 K2C1을 보급받아서 쓰고 있는데 네네. 혹시 K2나 K2C1 저희 군의 위력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출도 많이 해요, K2. 아시죠, 여러분들? 칠레군도 써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군도 좀 쓸걸요? 근데 K2 정도면은 괜찮은 총입니다. 다만 조금 좀 자동으로 사격하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아마 사격 훈련 나가면 아마 보통 반자동으로만 많이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한테 조금 더 자동으로 많이, 왜냐하면 이것도 자동으로 쏘는 것도 훈련이고 경험이거든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한테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K2, K2C, K1 괜찮은 총인데 자동으로 하는 훈련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애들을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우르반 대포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가 원하는 돈의 4배를 줄 테니까 1년 안에 만들어라고 했어요. 1.2km까지 날려서 성벽을 뚫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대포는 맞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16세기니까 유럽 애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앞에다 여러분 500kg짜리를 넣어야 돼. 장전하다가 애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애들이 뭘 개발하냐면 넣는 걸 발명. 테크놀로지는 어떻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